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게. 설명회를 이렇게 한꺼번에 개최하는 학원이 몇 군데가 없어요. 이렇게 중소학원들이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저희가 지금 빨리 했어요. 빨리 했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두 가지 이중고. 하나는 굉장히 날씨가 추워. 이불 밖은 추워요. 아무튼 두 번째로는 결핵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여러분들 그 신청 접수 현황보다는 조금 실질적인 그런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제 참석하셨다는 것은 이거 다 이제 극복해야겠다라고 하는 적극성, 그것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100점 만점에 10점은 먹고 들어갔다. 지금 기본 점수 10점 부여의 그 적극성 때문에. 그래서 합격 점수에 일단 한 발 다가갔다. 그런 자체 평가를 스스로 하세요. 스스로. 일단 프린트물을 보면서 그 임용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그 이 설명회의 제목이 무슨 설명인지 아세요? 설명회 제목. 임용 정보 제공 설명회. 이거 아닙니다. 임용 합격 전략 설명회. 합격 전략. 그러니까 이 설명회를 개최한 목적과 설명회를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들 요구사항이 새로운 정보 없어? 이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무슨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어가지고 합격을 못하거나 아니면 합격에 지장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 발품을 팔면 다 알 수 있는 사항들이에요. 근데 합격 전략 설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학습 방법, 공부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학습 방법이나 공부 방법은 너무나 일반적이어서 추상적이고 일반적이어서 각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합격자 수기를 읽었는데 그 합격자 수기가 나한테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초수생. 근데 합격했어. 그분은 뭐 3년간 뭐 한 번은 공부에 올인했다가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기간제를 했다가 뭐 이런 분들 다 달라요. 그래서 상황이나 조건들이 다른데 일반적인 합격 그 전략을 이게 말해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다르니까. 다만 이제 그동안 합격하셨던 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봤던가. 그리고 이제 이 단위를 1년 단위를 지금 삼고 있다. 제가 이제 2009학년도부터서 이 임용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동안 합격자들의 대략적인 학습 방법을 보니, 1년 정도만 학원을 그냥 꾸준하게 쫓아오시면 충분히 합격 가능한 시험이다. 몇 년? 1년. 근데 주위에서 보면 3년하고 4년 하잖아요. 그건 1년 동안 꾸준히 안 한 거예요. 중간에 한 달, 두 달 듣고 3, 4월 달 쉬고 5, 6월 달에 또 쉬고 7, 8월 달에 마음 잡아서 하고 이러다가 2년 가고 3년 가는 거예요. 선생님 초수생부터 합격할 수 있나요? 이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요즘에 시험이 쉬워졌어요. 시험을 이제 올해 또 시험을 치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문제는 쉬워졌어. 채점을 칼채점을 해. 그러면 체감 난이도는 낮아도 실제 뚜껑 열어보면 점수는 또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수나 초수 같은 재수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이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1년 정도 그냥 꾸준하게 따라오시면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데, 다만 1년 정도 올인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수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4학년생들 같은 경우, 올라가는 4학년생들은 중간에 3, 4월, 5, 6월 중간고사 있거나 교생 실습 나가면 거기에 펑 떠요. 거기다 이제 7, 8월 달에 다시 학원 수업을 들으러 오면 1월 달하고 똑같아져. 1월 달하고 똑같아진단 말은 내가 한 게 없어. 그럼 내년을 기약해? 이렇게 하면 내년을 기약하는 올인한다 할지라도 처음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공부한 연한은 자기는 2년이야. 실제로는 1년인데. 그래서 1년 정도
좀 이렇게 절대적인 공부량을 좀 가지고서 좀 학습하는 그런 학습 전략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러기 전에 새로 이제 나온 정보라고 할까? 이제 노량진 학원가에 떠도는 소문 이런 것도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올해 평가원에서 그 4학년생과 그다음에 1년 졸업한 지 1년 되는 학생을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모의고사를 봤었어요. 네. 근데 그 모의고사를 이제 뭐 비밀리에 받겠죠. 하지만 이제 다 알아, 노량진 학원가는. 비밀리에 봤는데 모의 시험이 기입형과 논술형이 없어요. 기입형과 논술형이 없는 그냥 올 소술형? 유형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기입형이 없는 소술형과 논술형. 기입형과 논술형이 없는 그냥 올 소술형. 근데 이제 제도가 이렇게 변화한다라고 하는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언제 이 문항수나 유형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제 예측으로는 뭐 빠르면 내년에도 그냥 바로 시행할 수 있다. 기입형 없애거나 논술형 없애고 소술형 올로 보는 것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입형에 그렇게 투여되는 학습을 좀 지향이 아니라 지향할 필요는 좀 있겠다는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변화하는 임용시험의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제도, 그다음에 과목이라고 하는 학문적인 그러한 경향,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 번째 주체인 수험생의 조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현재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은 변화하는 시험 경향이에요. 일단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다음 장 넘겨보시면 첫 번째로는 문항 유형의 변화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항 유형의 변화는 정말 다변화했어요. 일단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는 1차, 2차, 3차가 있었고 2014학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1차, 2차로만 받고 또 14학년도부터 올해까지 5개년 동안은 또 해년마다 문항수가 달라졌어요. 첫 회차는 기입형 15문항. 이랬었는데 그것이 10문항, 그 다음에 8문항 체제로 이렇게 변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는 올해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를 봤기 때문에 어떻게 내년에 출제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기입형과 논술형이 없어지는 소술형 문항을 올 소술형 문항도 대비를 해야 한다. 그런 쪽으로 이제 학습 전략을 짤 필요가 있겠고, 이 말은 또 어떤 의미냐면 기입형은 원래는 기본 점수를 부여하는 문항이에요. 그런데 이제 의외로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출제자는 기본 점수를 주려고 냈는데 학생들 거기서 많이 틀려. 실제로는 기본 점수가 부여되는 건 아니었었어. 거기다가 이 기입형은 단서나 조건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 안에서 이제 그 정답이 요구되는 것이라서 키워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첫 회차 기입형은 문장이었었어요. 문장 2줄 이상.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재작년 이후부터의 기입형은 단어 수준으로 답안에 명확한 답안을 좀 요구를 한 기입형이었죠. 근데 이것은 이제 기본 점수를 부여하기 위해서 출제된 단답형 문항이었는데 이게 이제 없어진단 말은 결국에는 소술형을 강화한단 말이고, 소술형의 강화는 기본적으로 뭐 암기한 지식을 측정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지금 그 각 지역교육청별로 보면 그 뭐 중학교의 예를 들면 이제 객관식 문항 없어지는 지역도 있잖아요.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자체가 객관식을 없애버리는 중학교에서. 그래서 그 이제 서술형 문항을 학교에서도 강화하는데 당연히 임용에서도 강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서답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입형, 소술형, 논술형을 통합해서 부르는 건데 이 서답형이 서술형으로 이제 올 소술형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기본 점수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입형에서 내가 만약에 뭐 약하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아싸! 이번이 이제 좋은 합격의 기회다. 이제 바뀌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의미는 그 2번 문항 유형 변화의 의미는 첫 번째 점에 나오듯이 교과에 대한 지식과 교수 능력을 측정하는 건데, 지식과 교수 능력 이 두 가지예요. 임용시험은. 근데 이제 교수 능력은 가르친 거,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에 대한 것이니까 2차 수업 실현에서 이 교수 능력을 측정할 것이고, 결국에는 1차 지필고사에서는 지식을 물어볼 거예요. 하지만 이 지식은 암기된 지식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해, 그 다음에 적용, 이를 통한 사고력. 이해와 적용, 이 두 가지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나오는 이 서술형 문항은 모두 다 이해를 중심으로 한 적용 문제예요. 아마 문법 선생님도 그 설명을 했겠지만,
원리나 이론이 있다면 원리, 이론, 개념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엇이냐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이 지문에서는 어떻게 도출할 것이냐. 분석과 적용을 많이 묻는 경향이 많아서 여기는 이해와 적용,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난이도 부분인데 지금 5년 동안 이 서답형이 출제됐는데 그 난이도는 점차 쉬워지고 있어요. 이것은 출제자인 교수님들의 요구가 아니에요. 대학 다닐 때 교수님들의 한번 성향을 한번 보세요. 정말 어렵게 가르치고 책 한 권 사도 앞장 챕터 1만 보고 나머지는 다 뭐 뭘 배웠는지 모르겠고 하지만 시험은 진짜 어렵고 점수도 안 주고 그 경향성을 가지고서 출제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평가원에서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평가원은 일단 쉬운 시험을 요구하는 거. 지금 수능 보세요. 수능.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강화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필고사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블라인드 테스트와 같은 실기, 실연, 면접을 비중들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명에서도 그것은 영향력을 미친다. 그래서 문제는 쉬워지고 채점은 칼로 하고 그다음 수업 실험의 면접은 강화한다. 아마 그게 이제 최근에 노량진 수험가를 떠도는 소문 중에 이제 정리해드리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쉽게 출제하되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사고력을 요구하는다. 무조건 이제 알고 있느냐를 묻는 것도 아니고 암기했느냐를 묻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암기해야 되고 공부할 때는 알고 있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만 지문에 적용하여 수업 상황과 관련지어, 교실 상황과 관련지어, 학습자 요인과 관련지어, 또는 요구하는 조건과 관련지어 답안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알고 있느냐를 묻는 시험은 아니다. 너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을 묻는다. 이해, 그 다음에 적용.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넘겨보시면 채점의 명확성. 지금 임용 문제는 채점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문제를 그렇게 출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채점하기 편리하기 위한 문항 출제. 그래서 채점 기준이 굉장히 상세화되는데 이 채점 기준의 상세화는 문제에서 복이나 조건으로 부여될 거예요. 복이나 조건. 위에서 찾아 써라. 두 어절로 찾아 써라. 뭐 4개의 단어를 찾아라. 지문에서 찾아라. 보기를 고려하여 무엇을 설명하라. 보기를 참조하여 무엇을 서술하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요구 조건이 있고 보기가 있는 문항들이 다 있어요. 다. 그래서 채점 기준은 바로 그와 같은 요구 조건에서 채점이 편리하도록 문제가 이제 출제되고 그런 조건들이 명시적으로 제시되는 것에 명심하세요. 근데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 그 조건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그때 당시에는 까막눈이 됐는지 장님이 됐는지 내 누나를 뽀뽀고 싶다 아니면 내 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시험 보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험장 가가지고 평소 실력의 50% 이상을 발휘하면 합격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만큼 그 긴장도가 극강이에요. 근데 그와 같은 긴장도가 극도의 긴장도 속에서 보기 조건 다 안 놓치고 지문 다 읽고 꼼꼼하게 답안 작성하고 그것도 교육화 그다음 끝나고 A형 그 다음에 B형 그리고 이제 2시 20분인가 30분에 끝나면 거의 탈취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는 보기 조건이 안 읽혀져요. 이렇게 안 들어와요. 눈에 안 들어와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쉬우면 또는 익숙한 문제라면 마음이 흥분된 상태로 아싸 이거 나왔어 이런 식으로 요구 조건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아는 것을 써라라고 하는 문제는 아니어서 지금은 채점의 편리성을 위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다. 심지어 올해 같은 경우에 기입형 1번 문제는 답이 5개를 적어야 돼. 5개. 2점짜리야. 그러면 하나당 몇 점이에요? 0.4점이에요. 0.4점. 그러니까 최소 0.4점에서 통으로 4점. 근데 그 안에는 서술형 4점짜리는 조건이 4개면 1점씩.
기평 2점짜리도 5개의 답안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0.4점이에요. 0.4점. 그 정도로 채점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문제에서. 그거 놓지 말고 이런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모범 답안도 미리 다 만들어놔요. 다만 출제자가 만든 모범 답안과 학생들이 작성한 답안과의 차이는 이렇게 커요. 이거 맞춰주는 작업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채점의 명확성 부분에서는 답안 구성에서 특히 이제 분석 능력,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고라든가, 또 내용 구성, 분석과 내용 구성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분석은 일단 문제의 출제자의 요구를 답안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답안에. 또한 제시문이나 작품 분석이 엄청 많이 지금 요구가 많이 돼요. 위에서 찾아 쓰라든가 보기를 활용하라든가. 또 내용 구성에서는 자신의 사고를 보여줄 수 있는 답안인 건데, 이런 것들은 어떤 식의 이제 문항 형태냐면 이유를 적어라. 이유를 물어봐요. 문제점인 이유, 문제가 되는 이유를 서술하라.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서술하라. 와 같은 이유를 요구하는 그러한 문항이 종종 있다. 그래서 내용 구성에서 사고를 구성해서 글로 완성하고, 그 다음에 논제 분석 잘하고 작품 분석 잘하자. 또는 제시문 분석 잘하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많이 읽고 많이 쓰면 합격이 가능한 시험이야. 그래서 1년 안에 그게 되나요? 안 돼요. 선생님 1년 안에 된다면서요. 1년 동안 가르치는 것은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전공 교과에서 요구되는 지식을 가르치는 거지. 그럼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건 언제 해야죠? 그동안 평소에. 초, 중, 고등학교 때의 독서량, 제시문을 분석한다든가 작품 분석할 줄 아는 능력은 1년 안에 길러지기가 힘들어요. 다만 이제 1년 동안 그 제시문 분석하고 작품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수능이에요, 수능. 수능 문제 많이 푸는 거. 수능 문제 많이 푸세요. 특히 문학. 정말 수능 문제 많이 푸세요. 혹시 이제 초수생들이 아니면, 초수생들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뇌가 돌아가잖아요. 뇌가 살아있잖아. 근데 죄송해요. 수능 본 지 그래도 4년밖에 안 지났잖아. 근데 졸업한 지 좀 오래되신 분들은 수능 이거 잘 기억도 안 나죠. 일단 수능 문제 많이 풀어보시는 게 관건입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고, 2차 수업 실험 및 면접이 강화된다는데, 이것은 재작년 이후부터의 경향성이에요. 재작년 이후부터 어떻게 됐냐면 1차 지필고사의 점수가 높더라도 학습자 평균 컷에 8점 이상을 얻으신 분도 재작년에 떨어졌던 경험이 있어요. 2차에서. 그러니까 2차에서는 100점 만점 중에 원래는 이제 기본 점수를 부여한다면, 예를 들어 70점, 80점의 기본 점수를 부여할 것인데, 이 기본 점수를 확 줄이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1차에서 높은 지필고사의 점수를 확보하더라도 2차 수업 실험 및 면접에서는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1차 합격자에 한해서예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1차도 아직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제 2차 준비 한참 이제 들어갔어요. 2차 준비 한참 들어가지만 딱 시험 보고 나서 멘붕이 왔어요. 학생들이. 왜 멘붕이 오냐면 너무 쉬우니까. 근데 뚜껑 열어놓고서 답안을 확인해 본 결과 답안이 너무 달라. 같은 문제에 대해서 너무 달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멘붕이 온 거고요. 그래서 그런 멘붕이 온 상태에 일주일 동안 지속되니까 지금 12월 29일 날 발표해요. 근데 벌써 일주일이 다 간 거야. 그러니까 스터디 팀을 결성하고 2차 준비를 들어가야 되는데 일주일이 그냥 간 거예요. 멘붕 상태로. 그리고 실제 이제 팀을 짜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안 하겠다고 해. 그래가지고 팀이 해체됐어. 해체되면 나 혼자만 남았어. 그런 팀이 있어요. 안타까운 건 그렇게 해서 제대로 수업 실험이 면접을 대응하지도 못했는데 운이 좋아서 덜컥 합격한 거예요. 1차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한테 불이 났게, 그동안 1년 동안 한 번도 나한테 연락도 안 하더니 선생님의 구구절절이야. 선생님의 수업을 언제부터 듣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럼 이제 결론은 2차 수업 실은 강의 안 하시나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요?
그동안 해오셨던 것들에 대한 피드백은 해줄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가 매일매일 만나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2차 수업 실험의 면접은 1차 지필고사 끝난 다음에 되겠지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현실은. 한 1, 2주는 통으로 날아가고, 실제로 하는 것은 한 달 정도 기간이죠. 1차 지필하고 합격자 발표까지 한 달인데 그 중에서 2주 정도는 그냥 통으로 날아가고 2주만 아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합격자 발표하면 그 다음에 이제 1차 합격자 발표하고 2차 수업 실험의 그 기간이 2주야. 그럼 결국에는 내가 제대로 그 2차 수업 실험의 면접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가는 그런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어요. 근데 앞으로 이것이 비중이 강화된다면 조금 더 지금부터 좀 준비하는 게 좋겠다. 근데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지? 저도 걱정이에요, 저도 걱정해서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드릴까? 돈 받고 강의해야지. 자, 아무튼 1차 지필 시험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2차가 강화된다는 거. 여기까지 해서 한 4가지 정도의 사항들을 말씀드렸어요. 일단 여기 설명회가 임용 정보 제공 설명회 플러스 학습 전략 설명회. 근데 지금까지는 임용 정보, 노량진 수험가에 떠돌아다니는 임용 정보, 결핵도 그렇고 한 4가지 정도예요. 문항 유형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지필고사에도 기본 점수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제 기입형에 약하신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서술형에서 한번 승부를 한번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두 번째로는 이제 난이도는 계속 이렇게 쉬워질 것이다. 근데 이 계속 쉬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수능형이에요, 수능형. 특히 문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형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묻는 것도 절대 없어요. 다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문학사적 지식은 아니더라도 문학사에서 중시되는 비중 있는 작품들은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능형이라도 문학사는 강화될 전망이다. 금년에 이제 문학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난이도를 결정하거나 합격 불합격을 좌우하는 게 문학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쉬운 문제 출제의 경향성에 비추어서 일단은 수능형인데 임용에서의 수능형은 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채점 기준은 명확하게 제시된다. 문제에서. 그래서 그 채점 기준에 의해서 자신의 채점들이 칼채점이 들어간다. 몇 분 정도가 이 채점 들어가시는지는 아시죠? 교수님 3분이 들어가시는지 아시죠? 근데 그 교수님 3분이 다 채점한다고요? 아니죠. 교수님 3분의, 평가 채점위원 3분의, 이제 다수의 교사들이 들어오면 이 채점위원에 의한 이제 설명을 들어요. 어떤 답안은 어떻게 채점하라. 그 다음에 이것이 학생별 채점이 아니라 문항별 채점이에요. 그래서 문항별 채점의 전문성들을 기하는 거고. 그래서 채점은 아마 명확하게 할 것이다. 문제 자체에서 채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면은 점수는 확보하는 시험이다. 마지막으로는 2차 수업 실험이 면접이 강화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좀 더 필요하다. 앞으로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컸고, 그 다음에 지금 지역에서는 뭐 예를 들면 서울 지역, 경기 지역, 강원 지역 이렇게 지역 교육청별로 이제 지도안을 작성하는 지역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집단 토의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수업 시험이 면접이 강화되면 이것도 이제 지역 교육청의 합의가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한번 눈여겨 보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과 실패의 요인으로는 일단 이번에 이제 시험을 치르고 나서 그리고 이제 5개년 정도의 서답형 시험을 치르고 난 이후에 그러한 결론들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논제 분석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간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거는 의외로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론에 해박하신 분들이 특히 더 그래요. 오히려 초수생들은 논제 분석을 더 잘하세요. 이유가 뭐냐면 아는 게 없으니까. 모르니까 주어진 조건대로 내가 모르니까 일단 이 상황에 맞게 써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신 반면에 많이 아시는 분일수록 요구되는 조건들을 놓쳐요. 내가 많이 아니까.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요. 논제 분석에 철저해야 되고, 그 다음 제시문이나 작품 분석이 약해요. 혹시 이제 개론서 스터디 같은 것들을 하거나 기출문제 분석 스터디 같은 것도 하면 굉장히 말빨이 세신 분들이 있어요.
많이 알고 계셔요. 정말 많이 알고 계셔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이론적으로 많이 하는 것과 지문 안에서 그 이론을 적용하는 능력은 또 달라요. 그래서 이 제시문 분석이나 작품 분석에 내가 강점과 약점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서답형 체제에서는 출제자가 요구하는 의도를 분석하는 능력이 탁월하게 요구된다. 주어진 제한 시간 동안 문제 요구 조건들이 5개다, 2개다. 이걸 분석할 줄 아는 능력. 그 다음, 제시문을 읽어갈 줄 아는 능력. 그것도 중요하다. 특히 이제 국어과는 더더욱더 제시문 분석과 작품 분석 능력. 낯선 작품이든 난적인 작품이든. 올해 이제 김유정의 본범이 나왔어요.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유정에서 이중적 태도가 드러나는 구조를 찾는 게 중요해요. 한 번도 그렇게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쉬운 작품이 나와도 요구하는 방향이 달라지면 언제 그런 공부를 했는지. 김유정의 본범은 장인에 대한 나의 이중적 태도로 접근하는 그러한 공부는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에 대한 이중적 태도는 많이 공부했지만,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서의 논점이 다른데 아는 작품을 가지고도 그런 주어진 논점이 다르게 이제 다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제시문이나 작품 분석을 좀 많이 연습하셔야 된다. 근데 이 제시문과 작품 분석을 연습하는 도구는 첫 번째 교과서예요. 교과서. 두 번째로는 수능. 교과서와 수능. 의외로 교과서와 수능을 많이 가르쳐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이번 시험을 쉽게 접근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개론서 많이 읽었던 능력들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래서 쉬운 문제인데도 조건을 놓치는 것은 앞에 2가지에 해당되는 사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하는 것은 이제 제시문 분석을 다 하고 작품 분석까지 다 하고 논제에서 요구하는 조건까지 다 알았는데 정작에 답안을 쓸 때 그걸 다 놓쳐. 분석 따로, 답안 작성 따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만약 저한테 시험을 보라고 하도 저도 그냥 내가 따로 놓을 수 있어요. 분석 따로, 그 다음에 답안 작성 따로. 왜 그런지 모를라. 분석은 분명히 거기서 2개라고 했는데 답안 작성한 거 1개만 했어. 나중에 복귀한 거 보니까 하나도 없어.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시험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의 긴장도를 좀 강하게 하면서 연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답안에서 사고의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된다. 외워 쓰는 느낌이 안 나도록.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채점이 일단은 칼채점이 들어간다. 채점 기준이 명확하니까 아무리 내가 내가 아무리 개론서에서 얻은 지식들을 막 부어도 그것은 개론서에 있는 지식이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허용되는 그런 허용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으로는 답안을 구성하고 문제를 읽고 하는 시간이 부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A형, B형 이렇게 나눠서 할 때 특히나 기입형 없이 이제 서술형으로 계속되는 A형과 B형이 올 서술형이면 더더욱더 이제 답안 작성을 하는 능력들이 많이 요구된다. 이 5가지는 실패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 전략을 짤 때는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 분석하는 능력, 적용하는 능력,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능력.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현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쓰기 능력까지도 고려한다. 아셨죠? 이제 합격을 위한 길. 그럼 결국에는 적용 및 분석 능력을 높여보는 것.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동글 적용 및 분석.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7쪽에 적용 및 분석은 문제를 읽고 조건이나 보기를 분석하거나 제시문이나 작품을 분석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7쪽에 나오는 게 답안이 관건이에요. 이제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석 다음에 이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해서 답안 작성하는 것들. 그것을 1월 달부터 연습하시는 거예요. 1월 달부터. 1월부터서 제시문 분석하고 작품 분석하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죠? 수능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능 국어, 수능 언어 영역, 수능 언어 영역 할 때 아는 게 있어서 문제 풀었어요? 아는 게 있었냐고. 그 문제 유형의 스타일에 익숙한 그 비법이나 방법들 있잖아요. 화자 문제가 나오면 비문학에서 일치불일치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그런 팁들을 여러분들이 개발하셔야만 해요. 여기가 주어진 제한 시간 동안 지문 주어서 조건대로 잘 읽고 썼는지를, 그러니까 원래 능력 시험이어야 하는데 지금 속도 시험이에요.
속도 시험이 돼서 그러한 제한된 시간 안에 자기 능력들을 다 발휘할 수 있는 답안 작성의 능력이 이제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쉬워지면 답안은 칼퇴점 한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답안 작성 능력을 1월 달부터 하시는 거예요. 1월 달부터. 아셨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이 적용 및 분석 능력을 높여보기 위해서는 적용하거나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도구가 필요해요. 도구. 기준들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적용 및 분석을 위한 도구. 적용 및 분석을 위한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도구는 어디로부터 오냐면 개론서에 있는 지식이나 교육과정에 있는 지식이나 교사행지도서에 있는 지식으로 와요. 다만 지금의 인고 문제가 그와 같은 개론서의 지식, 교과서에 있는 지식, 교육과정에 있는 지식을 자체를 묻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지식을 토대로 하여 지문을 분석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도구가 되는 이론적인 지식들은 일단 암기, 내면화 하셔야 돼요. 내면화. 근데 이 암기하고 내면화하는 것은 표현까지 자동화되는 수준까지. 자동화되는 수준까지.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지심리학에 쓰이는 용어로 인지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숙달된 어떤 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그런 행동을 보일 때 그것을 자동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어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념들이 많이 어려운데 이 개념은 무슨 뜻이야라고 이제 다른 분들이 질문하면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고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이게 자동화예요. 한참 생각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준으로 이론적인 지식, 이 지식은 주로 개념으로 돼 있어요. 국어교육론은. 물론 문학도 개념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러한 개념을 일단 모르면 암기하고 암기할 것은 필요하죠. 다만 암기된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내면화되어 있는가. 그래서 제시문에서 찾거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화되는 수준까지 숙달하자. 그래서 이제 제 수업.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제 강의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 설명회를 듣는다고 이제 전제로 삼으면 제 수업 시간에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주되 내면화하거나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다. 다만 이제 도안은 줄 것이다. 그래서 1, 2월 기본 이론 시간에 해야 할 일은 화법, 독서, 작문, 문학에서의 주요 개념 및 용어를 이제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개론서에서는 이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기출문제에서는 이런 용어가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용어는 무엇을 의미합니다. 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시문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이 개념은 여기에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내면화는 이제 이러한 내면화는 교과서라든가 아니면 수능 문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되는 거고. 다음 장 넘겨보시면 6쪽에 그러면 이 내면화를 위한 적용과 분석은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하는데 교과서하고 수능, 그다음 기출의 활용 이 두 가지예요. 적용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한다고요? 교과서하고 수능을 활용하고 그다음은 기출 문제를 활용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기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6쪽 부분에 보시면 교과서에는 제시문이 있거나 작품이 있어요. 그럼 그 제시문이나 작품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한 학습 목표에 의한 지도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안된 자료예요. 거기는 학습 활동도 있고. 따라서 교과서의 제시문이나 작품 아니면 이제 수능에서 제시되었던 제시문이나 작품 같은 것들을 이제 읽기에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1월 달에 1주차에 화법에서 연설 전략을 배웠어요. 3가지의 연설 전략. 연설 전략을 배웠으면 수능 문제 연설이 나왔는지 그 지문이 나왔는지 찾았어요. 그리고 그 지문만 여기서 배웠던 연설의 전략을 적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시겠어요? 수능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수능에서 나왔던 지문을
내가 1월 달에 1주차에 배웠던 연설의 전략을 적용하는 그런 모습을 띠는 거예요. 토론에 대해서 배웠으면 토론 지문이 나오는지 보고 그 토론 지문에 내가 배웠던 토론의 전략을 적용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렵죠. 왜냐하면 자동화가 안 되니까. 인지적인 노력을 수반해야 되니까. 그런데 개념이나 이제 지식들이 어느 정도 그 자동화되는 수준이면 토론 지문이 나오자마자 여기 이 부분은 토론의 첫 번째 전략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연설의 두 번째 전략인데 이렇게 지문을 읽어가면서 그것들이 생각나요. 이해하셨죠? 제시문에 적용하는 연습. 근데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없는 것이어서 기본 이론 교재에 이제 실어놓거나 수업 시간에 이 교과서 지문들을 제가 드려요. 분석해 보세요. 전략 적용해서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러면 교과서 지문이나 또는 이제 수능 지문도 제가 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제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찾아봐라 이거죠. 더해서 수업 시간에 교과서 지문이나 수능 지문을 제가 1주차 매주차마다 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서 이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성평가라든가 하프모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 주차에 배웠던 것들을 이제 이번 주차에 좀 한 30분 정도 빨리 와가지고 문제를 풀거든요. 5문제 정도. 근데 기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두 문항 기평 나머지는 이제 소설형으로. 그럴 때 이제 지시문이 제시문이 있어요. 그런 제시문들을 그렇게 읽어가는 그러한 또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도 실려 있고 수업 시간에도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차에 시험에서도 제시문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뤄야 할 작품의 양이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수능을 여러분들 많이 풀어보세요. 평소에 하루에 뭐 한 작품 3문제씩 또는 2작품 6문제씩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푼다. 그러면 한 6월까지 가게 되면 평가원 모의고사까지 다 풀어져요. 작품, 문학은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교육론은 문제 풀 필요가 없고 지문만 활용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1, 2번 기본 이론반 수업 시간에 이론 제시문, 교과서의 제시문의 작품을 적용하는 그러한 분석을 위한 도구인 이론적인 지식들을 학습할 것이고 특히 5, 6월 교과서반이 개설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올해 2015 교육과정의 교과서인 중1, 고1이 새로 나와요. 개정 교과서가. 저는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이 교과서의 견본을 한번 좀 훑어볼 기회가 좀 있을 건데 아직 교육 현장에는 다 없고요. 그래서 새로 바뀐 교과서를 또 내년에 교과서 반에서 분석할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 반도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그다음 기출문제를 활용하는 것은 이제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기출문제는 처음부터 일단 보셔야 돼요. 처음부터서. 그다음에 자주 반복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제 수업에는 기본 이론반 수업 시간부터 기출문제를 보되 다만 처음 기출문제를 보니까 정말 어려워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이제 내면 하나 자동화되는 순간까지 어느 시기를 지나면 기출문제가 보여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다만 이제 보이긴 하되 무엇을 써야 할 것인지는 막막해요. 보이기만 하면 다행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는 7, 8월로 절대 넘기지 말고 1, 2월 이론 학습을 할 때 기출문제를 학습하는 거.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적 부분에 보시면 기출문제는 답안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답안 작성해도 그 답안이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았냐고. 모범 답안도 없는데 분석을 연습하는 거예요. 분석.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요구 조건이 몇 개인지, 그 다음에 보기에서 어떤 단어를 활용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이 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론서에 어떤 지식들이 필요한 건지, 그러한 것들을 분석하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계속 분석만 연습해. 그러다가 한 7, 8월 정도에 가게 되면 눈에 익어요. 그 기출문제가. 어느덧. 그러면 한두 줄씩 그 기출문제, 눈에 익은 기출문제에 대한 답을 써보도록 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기출문제는 써보는 연습이 아니라 분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정답 도출에 신경 쓰지 말자. 이 기출문제 답이 뭐냐? 몰라. 누구도 몰라. 합격한 학생이 그 문제를 맞고 합격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것만 틀린 거야. 그러니 합격한 학생의 복귀한 답안조차도 믿을 게 안 돼요. 정답 도출에 신경 쓰지 말고, 이 기출문제 요구되는 조건, 보기를 놓치지 않았는지, 지문은 무엇을 활용했고 작품은 어디까지인지를 분석하는 것을 신경 쓰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출문제 근거가 된 관련 이론, 개념, 조건, 보기, 심지어는 제시문이나 작품까지 꼼꼼하게 분석해야 돼요. 올해 나왔던 작품 중에 하나가 개용묵의 별을 헨다? 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기출문제를 공부하셨다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선택지, 객관식 문제, 문항의 선택지에 그 개용묵의 작품이 나와요. 해방 후 문학사 문제, 객관식 문제, 선택지에 있어, 선택지에. 선택지에 있는 그 작품이 거론됐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런 거고, 그것을 찾아봤었어야 돼요. 찾아보라고 또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도 했고, 근데 안 찾아봐요. 안 해요. 안 하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나왔네요. 아, 네. 근데 공부는 하셨어요? 아니요. 그게 뭐냐고요. 작품만 거론돼도 봐야 한다. 봐야 한다. 아셨죠? 그 다음에 답안이 관건이라는데 답안은 1월부터 쓰셔야 돼요. 다만 이제 가볍게 쓰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1, 2월부터 이제 하프목으로 매주마다 봅니다. 그 전에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다만 단답형으로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제시문, 지문, 작품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서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 2월 기본 이론반 수업부터 이 형성평가는 하프목으로 시행합니다. 지금은 요거 이론적으로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요. 문제 중심의 학습 전략을 좀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문제로 풀어야 돼. 무조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노량진 수험가라든가 아니면 서점에 보시면 문제집이 없어요. 수능 문제집은 엄청 많죠. 국어, 언어 영역. 근데 이제 임용고사 국어와 관련된 문제집은 없어요. 없는데 저는 있죠. 죄송합니다. 문제집이 아니라 문제를 많이 풀으라고, 문제집. 그러니까 개론서를 많이 읽어가지고 그 개론서에서 읽었던 내용을 내면화 자동화해서 서술형 답안을 표현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4년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학부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4년 정도를 표준 읽어봐야 되고, 우문 읽어봐야 되고, 국어교육의 이해도 읽어보고, 장문경론도 한번 보고.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챕터 1만 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고, 기출문제도 보고. 그렇게 개론서에 있는 내용을 내면화하는 그 과정이 너무 장기간이에요. 1년 안에 이것을 내면화하고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론적인 지식은 1, 2월 달에 정리를 하되,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제 중심 학습법을 좀 선택하셔야 필요가 있어요. 계속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를. 아셨죠? 수능 언어 영역 어떻게 공부했어요? 개론서로 공부 안 했어요? 수능 언어 영역이 아니라 수능 국어 공부하듯이 문제 푸는 거예요. 문학 문제는 선생님 임용 문제가 없잖아요. 문학은 수능 문학 문제가 임용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푸세요. 정답 4번을 도출하기까지 1, 2, 3번을 지워야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거니까, 이거는 저거니까, 그 이유. 그것을 따져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 문학 문제를 매일매일 풀어보고, 그 다음에 매주, 저에게 국어교육론 또 종합반의 문학까지 들게 되면 매주 제가 만든 문제를 가지고서 그걸로 풀고, 또 지문 읽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문제 중심 학습법을 시험 공부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필요하다. 두 가지. 시험 공부의 초기 단계인 1, 2월부터 기출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 기출의 중요성. 그 다음, 이론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자체에서 이론을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그것도 1월부터. 근데 문학은 임용 문학 문제가 많지 않으니까 수능 문제로 풀고, 그 다음에 수능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앞부분에 1번부터 10번까지인가가 화법하고 장문이에요. 그럼 거기에 나오는 제시문들이 있어요. 그럼 그 제시문들을 내가 이번 주차에 배웠던 전략들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고, 이제 그것의 견본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드려요. 같이 해드려요.
수능 지문을 가지고 이거 몇 년도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왔던 토론인데 이 토론 지문을 가지고서 토론 전략을 한번 적용해보는 연습이나 교과서 지문을 가지고서 연습하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 다 끝났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시험이라고 하는 임용시험에 영향을 주는 게 세 가지 요인이에요. 첫 번째 주체적인 요인, 나. 두 번째는 제도적인 요인. 세 번째는 학문적인 경향. 근데 학문적인 경향은 뭐 문학에서 또는 국어교육론에서 문법에서 최근에 학문적인 경향은 내가 잘 몰라도 돼요. 일단 학문적인 부분들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대학원 석사 논문 시험이나 박사학위 자격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학문적인 경향은 그냥 학원 강사가 제가 요즘에 학문적인 경향이 이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 제도적인 요인. 예전에는 제도적인 요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부터서 이제 최근 바뀐 경향성들이 좀 있다는 거. 서답형 체제의 강화, 2차 수업 실험 문제 강화, 쉬운 문제, 문제는 쉬워지되 난이도가 낮아지죠. 하지만 채점은 명확하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점수를 까보면 내 시험 점수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이러한 경향성들이 최근에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알고 결핵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1, 2월에 이론 정리를 하고, 이게 뭐 기본 이론이 있고, 심화 이론이 있고, 무슨 이런 게 있죠. 국어는 기본과 심화가 없습니다. 기본이나 심화랑 똑같아요. 오히려 이제 이론이 있고, 적용이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적용이나 분석을 위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아까 어디 있어서? 도구.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적용하기 위한, 분석을 위한 도구가 필요하니까 1, 2월에는 그 도구가 무엇인지 개념 학습을 하는 거예요. 다만 개념만 학습하게 되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매 주차마다 이제 제시문을 가지고 지문이나 작품을 가지고서 그 개념과 도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주로 이제 이론 중심이죠. 도구. 그 다음에 이렇게 도구를 1, 2월 기본 이론 수업 시간에 확인했으면 심화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적용. 그래서 3, 4월 이제 교육 과정에 추상적인 개론서의 내용이 교육 과정에는 어떻게 구체화됐는지, 그리고 이제 5, 6월 달에는 교과서는 어떻게 그럼 또 구체화되는지, 이렇게 해서 1월부터 6월까지가 이론, 그 다음에 교육 과정의 적용, 교과서의 적용, 이렇게 해서 한 과정이 끝나요. 그러면 이제 7, 8월 달은 이 1월부터 6월 달까지 했던 것들을 이론과 적용을 한꺼번에 이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학습하는 거고, 9월 이후부터는 이제 실전, 모고가 되는 거죠. 다만 문풀 과정이 7, 8월 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부터 문제 중심의 학습을 하자고요? 1월부터예요. 1월부터. 수능 문제를 푸는 것은 1월부터예요. 7, 8월 달 가게 되면 수능 문제 안 풀어져요. 풀 수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수능 문제 풀 시간도 없는데 1월 달이 수능 문제 풀기에 가장 좋은 달이에요. 1월부터가. 알겠죠? 그리고 이제 기타 잔소리를 하겠습니다. 기타 잔소리는 절대적인 학습량. 하루는 몇 시간인가요? 24시간. 그 중에서 몇 시간은 자죠? 8시간은 자요. 저처럼 이제 나이가 좀 들면 6시간, 5시간. 고민 많으니까. 근데 8시간은 자요. 그럼 나머지 이제 16시간이 남죠? 그럼 그 16시간이 공부 시간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그것의 반이에요. 반 정도인 8시간 정도가 공부 시간이에요. 근데 그 8시간의 공부 시간이 앉아있는 공부 시간인가? 앉아있는 시간이 8시간이라 해도 앉아서 오늘 공항 패션 하고 싶어. 앉아서 이거 하면 8시간 안에서 4시간 정도만 공부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절대적인 공부량은 앉아있는 시간 8시간이 아니라 어디를 하든 공부 시간 8시간 이상은 좀 확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이 24시간은 동일해요. 다만 예를 들자면 학교 다니는 학생들, 학교 등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업 들어야 되고, 교생실수 가야 되고, 하루하루를 24시간을 쪼갰을 때 8시간의 공부량이 확보되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간제, 학원과외, 학원 강사, 과외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동일해요. 결국엔 대부분 공부에 아무리 올인한다 할지라도 8시간 이상의 절대 공부량을 확보하지 못한다. 양쪽으로 승부하는 것은 아니고 질적으로 좀 승부를 한다. 1시간을 공부해도 조금 더 집중력으로 좀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몇 시간 정도의 절대적인 공부량은 여러분들 계획은 해야 한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학원에 직강을 수강하는 경우, 이 직강 수강을 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마 직강 수강을 한다라고 저는 일단 확신하고 장담하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을 장의존형이라고 해요. 장의존형. 뭔가 그러시면 학원 강의에 직강을 들으셔야 돼요. 스스로 계획을 했는데 실천이나 실행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다만 이제 직강을 수강하시는 경우는 그냥 학원에서의 그러한 커리큘럼대로 따라오시면 되는데, 인강을 수강하실 경우에는 학원의 커리큘럼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누적된 그 파일이 문제예요. 이거 다 어떻게 처리할 건지. 1, 2월 달이 3, 4월 달에 되고 3, 4월 달이 5, 6월 달로 가면 5, 6월 교과서반이 통째로 날아가요. 못 들어. 그리고 7, 8월 달에 이제 수업을 듣게 돼. 뭐 이런 식이어서 그 직강을 수강하시는 경우에는 학원의 커리큘럼대로 따라오시되 예복습은 철저하게 하시면 돼요. 인강은 직강처럼 하셔야 돼요. 직강처럼. 정말 장의존형이 되지 않으려면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이제 짜셔야만 한다. 아셨죠? 그리고 1년 정도의 학습 일정을 짜세요. 이제 보통 1년 정도의 학습 일정이 방금 말씀드렸던 1, 2월의 이론, 그 다음에 3, 4월의 교육과정의 구체화, 5, 6월의 교과서, 이런 식으로 이론과 적용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7, 8월에 문풀, 9월 이후부터는 이제 실전 모고의 형태예요. 다만 이제 문제를 학습하는 것은 1, 2월부터, 또 기출을 공부하는 것은 1, 2월부터 같이 동시에 이제 병행해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1년 정도의 공부 스케줄을 짜시되, 다만 이제 그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아까 주체 조건, 그다음 제도 조건 이런 것도 있다면 주체적인 조건에서 내가 기간제 강사를 6개월 동안 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지금 직강에 참여할 수도 없고 인강만 들으려고 하는데, 인강도 평일날 못 듣고 주말에 이제 몰아서 이제 듣는 실정이어서 예습 복습이 문제가 아니라 인강을 따라가는 것도 벅차다. 그러셔도 돼요. 살아만 남으세요. 그러셔도 되니까. 살아만 남으세요. 양적인 공부량, 그러니까 양적인 것들도 이제 중요하지만 질적인 것으로 이제 승부도 이제 중요한 거다. 초수생도 마찬가지로 3, 4월, 5, 6월에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되면 이때는 절대 이제 직강에 참여도 못하고 인강을 선택하더라도 인강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서 주말에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마저도 인강으로 따라오시면 돼요. 어차피 국어교육론 또는 문학 이 두 가지는 1, 2월 기본이라는 시간에 배웠던 개념들이 3, 4월, 5, 6월 때 계속 반복돼요. 반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면화하기 위해서요. 내면화는 반복하고 숙달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을 내면화해서 핵심이에요. 그래서 반복하는 건데, 다만 교육과정으로 반복하고 개론서로 하고 그다음에 교과서로 반복하는 것, 그다음에 문제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해. 그래서 어느 거 하나가 펑크가 나더라도 학원 강의가 펑크가 나더라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따라오시기는 바랍니다. 인강을 들으시든 직강을 들으시든. 특히 인강에서는. 알겠죠? 따라오셔서 7, 8월, 9, 10월 달에 살아남으셔야만 그래도 올해의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잔소리 하나 더. 마인드 문제. 마인드 문제는 지금은 괜찮아요. 1차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는 마인드의 문제가 생겨요. 왜냐고요? 내가 평소에 적극적이지도 못한 학생들, 또 소극적인 학생들,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1차 시험이 어렵건 쉽건 내가 답안 작성을 못했다고 판단 내리는 순간 이 세상이 싫어요. 크리스마스 노래가 듣기도 싫고, 그 다음에 시험 끝났다고 여행 가고 시험 끝났다고 뭐 하고 있는 저 애가 싫어져. 갑자기 그동안까지는 굉장히 저 애하고 친했는데, 또 시험 잘 봤다고 까부는 카페에서 막 그런 내 답안이 맞다라고 하는 학생들 보기도 싫어. 모든 게 다 부정적이어야 돼요. 근데 공부 자체가 지금은 괜찮은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긴장도가 굉장히 올라갈 때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자아 개념이 유리자. 톡 건드리면 깨지는 유리자. 저도 그래요. 저도 유리자예요. 자존심 한번 상하면 아무튼 오늘 내가 그 사람하고 결정을 봐야 돼요. 유리자인데 그 유리자는 또 봉합하기가 힘들어요. 깨져버리는 거지 이거 접착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런 그 자아 개념을 가지신 분들이 특히 유념하실 점이 있어요. 공부할 때는 일단은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은 잘하고 있다. 스스로 승진하시고, 그 다음 즐거워야 돼. 공부는 절대 즐거운 게 아니죠? 맞죠? 근데 이제 이 임용시험의 공부는 전공 수학도 아니고 전공 사회도 아닌 전공 뭐죠? 국어예요. 여러분들 한 35년간 교단에서
이걸로 썰프로 먹어야 할 전공 국어예요. 근데 이 썰프로 먹어야 할 이 상품을 되게 맛없어 얘들아 이거 먹지 마. 먹지 마. 자기 건데. 야 진짜 야 네 한번 먹어봐. 진짜 맛있어. 맛없더라도. 전공 국어는 35년간 나하고 같이 생애를 마감해야 할 건데 이걸 하기 싫은 거. 저 따위 걸 왜 하나? 이러면 왜 임용시험을 지금 준비하려고 해요? 차라리 은행 시험 아니면 토익 공부하시고 방송국 시험 보고 기자로 나가고 그러지? 지금 여기에 오신 이유는 요걸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야. 좋은 거라고. 몸에 좋은 거. 쓰지만. 근데 이게 나에게 정작 내가 공부하는 과정 내에 쓰다고 계속 이렇게 생각하시면 즐겁지 않은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내 이해가 안 가요. 재미도 없고 즐겁지도 않고 좋은 것도 아닌데 왜 가르치냐고. 스스로. 내가 가르쳐야 할 국어는 정말 중요한 거, 가치 있는 거. 거기에다가 하면 할수록 재미있는 거.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임용시험 기간 동안 비록 재미가 없더라도 억지로라도 재밌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학생들한테 내가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이거 재밌는 거고 필요한 거고 가치 있는 거고.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국어교사의 어떤 전문성 이런 것도 좀 길러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르쳐야 할 교과에 대한 이 임용시험의 공부가 즐겁지는 않지만 즐거운 것으로 좀 생각해야 하는 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또 인강을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연강 강의 다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 2월 강의 개론서의 주요 내용을 이론적인 지식으로 좀 정리를 합니다. 이론적인 지식으로 개론서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되 좀 빡세요. 좀 빡세다는 표현은 개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주차마다 그 개념들이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개론서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한 1, 2월 강의를 좀 들어봐야만 분석의 도구를 좀 확보할 수 있다. 그래야만 나중에 교육과정과 교과서반에 갔을 때 이 분석 도구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활용할 수 있다. 아셨죠? 됐죠? 여기까지 설명 다 들었습니다. 이제 그 1, 2월 강의 계획안이나 연간 강의 계획안, 또 수강료, 또 패키지 강의에 대한 문의는 학원 측에 하시면 여러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1시간 됐나요? 말이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일단 강의를 마치고 아무쪼록 여러분들하고 이제 내년에 강의를 하게 될 때 저와 이렇게 설명회 참석하셨다면 상담도 좀 하고 밥도 좀 같이 먹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안내자, 길잡이 노릇을 좀 하겠습니다. 주체는 여러분이에요. 다만 이제 저는 안내만 해드릴 뿐이니까 열심히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무거나 개인적인 것은 결혼을 하신지는 알고 있지만 자녀가 셋이신지 몰랐다 이런 것들도 질문 한번 해보세요. 네. 조금 바뀌어요. 어떤 게 바뀌냐면 그 작년에 그 하반기 때 나왔던 개론서가 있어요. 그 하반기 때 나왔던 개론서, 그 다음에 이제 중1, 고1 교과서가 새로 나와서 그것들을 좀 반영해서 바뀐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는 좀 보셔야만 할 것 같아요.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일단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또. 네. 1월부터 11월까지 강의 중에 양이 제일 많은 건 1, 2월인가요? 공부량.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공부량이 많은 건 1, 2월이죠. 1, 2월이 많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교육과정도 공부량이 상당히 많긴 해요. 그런데 이제 1, 2월하고 3, 4월의 교육과정과 개론서의 이론반하고 교육과정반하고 비교를 해드리자면,
교육과정반은 그래도 체계화가 돼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체계화가 돼서 의외로 양은 많은데, 앞에 1, 2월 달에 숙달을 했던 반복된 개념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이렇게 느낄 텐데, 개론서를 중심으로 하는 1, 2월 기본 이론반은 상당히 많이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내면화하고. 네. 또 없어요? 교재는 문학반 그다음에 국교론반 해가지고 교재가 2권이 출간되고, 그 작년에 이제 개념어 특강이라고 해서 이렇게 작은 미니 노트북이 있었거든요. 그건 이제 요약집인데 그 요약집을 동시 출간을 할 거예요. 동시 출간을 해서 스스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 정리 반 시간에 노트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노트 정리를 할 때 그 요약 노트에 이렇게 정리를 제가 요약을 해드렸으니까 거기에 조금 더 덧붙여면 요약을 하는 정리하는 시간이 아마도 좀 더 없어질 것이고, 오히려 더 내면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개념어 특강이라고 하는 작은 노트를 함께 출간합니다. 같이 한번 병행을 하시고 보시고, 그다음 테마 특강들은 각 1, 2월, 3, 4월, 5, 6월이 있어요. 근데 단과 강좌나 이제 종합반 강좌나 그다음 패키지 강좌의 이 테마 특강이 유료, 무료, 그다음 할인 이런 것들이 좀 달라서 좀 학원 측에 이제 문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법하고 같이 문법 교수님하고 통합하는 인강의 통합 패키지 반을 만들었어요. 인강에서만 문법과 통합하는 반,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제가 문학 국교란 통합반, 그다음에 단과반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또 좀 강의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문의를 해주시고요. 또 없어요? 없으면 기침 조심하시고 잘 보내시기 바라고 1월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